오늘 아테나로 대성전 복원 축일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재앙과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이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보이는 성전 그리고 복음에서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제키엘 예언서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바라는 이 비전은 굉장히 아름답고 누구나 행복하고 보면 기쁜 그러한 모습인데 요한에서 말한 보여주는 이 성전은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장터 같은 그러한 성전이죠.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얼마 전에 읽은 새로운 그 전환에 대한 생각을 한 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대지는 부모들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에게 빌려준 것이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대지를 상속받은 게 아니다. 자손들한테서 빌려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오래된 인디언의 속담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자연이 마치 우리 것처럼 그리고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당연히 내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러한 입장에서 방법을 찾고 물건을 사용하고 이랬죠. 그런데 이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는 빚쟁이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조금이라도 상상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동의 집, 이 집을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어른들보다는 젊은이들이 나섰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소년인데 2018년 8월 20일 금요일에 스웨덴 의회 앞에서 지구의 기후를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혼자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도 받고 언론의 주목도 받게 돼서 언론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수업이 있는 금요일인가? 토요일이어도 좋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받자 그레타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즉 파업을 함으로써 이 일의 긴급성과 저의 진심을 호소하려고 해요. 주말에 행동하는 것은 파업이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집이 불타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구는 이미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 바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공황 상태가 되어야 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집이 불타본 사람은 없겠죠, 여기? 집이 불타본 사람을 저는 몇 번 만났는데 사실 뭐 정신이 없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우선은 뭐 물건 생길 것, 뭐 중요한 것, 뭐 이런 거 생각 없이 우선 빠져나옵니다. 정신이.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공동의 집이라고 하는 그 지구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인 제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그리고 일어나는 현실을 본다면은 사실 불타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타는 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다른 유럽의 청소년들이
연대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모임도 결성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불타는 집. 이 불타는 집이라는 것은 이 소녀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오래전서부터 듣던 그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화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불타는 집이죠. 이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계를 불타는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불타는 집의 심각성, 긴급성, 그 다음에 두려움을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 중생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가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불타는 집은 대상이 어린애입니다. 불타는 집 안에서 어린애들이 놀이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놀이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불타는 것들 잊어먹은 채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불이 났다고 얘기해도. 그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가 밖에 더 멋진 장난감이 있다 라고 설득함으로써 아이들이 그 불타는 집을 벗어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 어른들이 있고 밖에서 어린이들이 불이 타고 있으니 제발 나오세요. 불을 끕시다. 이러다간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른들은 뭔가에 미쳐서 움직이질 않고 나오질 않습니다. 왜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하느님의 성전, 공동의 집이 에제키엘 예언서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불교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탐욕, 두 번째는 진해, 세 번째는 우치. 그래서 탐진치,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마치 독약 같다고 해서 삼독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뭐 잘 아시겠죠?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욕심을 내서 집착하다 보니 무엇을 욕망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져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성냄, 분노, 이걸 진해라고 하는데 이것은 탐욕의 이면이라고 합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질투하니까 분노하고 이래서 점점 집착이 강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가 어리석음,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어두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번뇌는 사실 이 어리석음으로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또 모든 결과가 이 어리석음으로 결론을 지어지죠. 집이 불타는데 직장 공부, 시험 공부, 자격증 공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은 자격증 공부하라, 경력을 쌓아라, 체험을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북을 타고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 집이 없는데 사람 터전이 없는데 어디서 직장을 구하고 어디서 자격증을 발휘하고 어디서 능력을 발휘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제주에서 일어나는 이 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탐욕, 그리고 어른들의 분노. 무엇이 그들을 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뭐를 하려고 하면 꼭꼭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개발하려는 것이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의 세대들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들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이 불타는 집에 있지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성전, 공동의 집, 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어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야단을 치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미사를 계속 지향하면서 어리석음과 분노와 탐욕 속에 있는 어른들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이 땅,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산의 평화, 성산의 평화, 성산의 평화, 성산의 평화. 일출봉화 사랑해, 일출봉화 사랑해, 일출봉화 사랑해, 일출봉화 사랑해. 성산의 평화, 성산의 평화, 성산의 평화, 성산의 평화.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외로운 대지의 깃발 흩날리는 인역의 땅 어둠 살 뚫고 피어난 비에 젖은 유채꽃이여 검붉은 저녁 햇살에 꽃잎 시들었어도 살 흐르는 세월에 그 향기 더욱 진하리. 반영의 세월이여
특히 한국에 있는 여러 공항이 그렇듯이 군사공항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은 군비 축소를 해야 평화로운 세상에 살 수 있고, 군비를 경쟁적으로 군비 증강을 하다 보면 결국 무기에 짓눌려서 인간이 죽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반대를 하게 된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1989년 8월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89년에는 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북한이 아닙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 누가 또 뭐라 그럴까봐 걱정인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돼요. 공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91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해요. 정식 국가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면은 북쪽의 대한민국이란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정식으로 불러주는 게 좋은데 자, 어떻든 평양에서 1989년 8월 15일에 1989년 7월에 세계 청년 축제가 열립니다. 제13회. 그때 문규현 신부님이 임수경 학생하고 8월 15일에 판문점을 넘어서 내려왔죠. 뭐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여기 당사자 있어요? 네, 당사자 손 들어보세요. 어느 분이요? 근데요, 문 신부님 발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요, 금발기? 어떤 분이 문규현 신부님께 신발을 몇 미리 신냐고 물어보더래요. 아는 사람이. 근데 그 아는 사람은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려고 한 거예요. 개성공업지구 있죠? 개성공업지구가 저기 계시던 그 율리아나 자매님이 문 닫아버렸잖아요. 박율리아나 자매님이 폐쇄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발 공장을 하시던 분인데 문규현 신부님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는 친구 걸러 건너서 문규현 신부님이 신발을 크기가 얼마나 물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문규현 신부님의 발 치수를 알고 문규현 신부님께 신발을 보낸 거예요. 저분은 그 개성에서 신발 공장을 하다가 율리아나 자매님이 확 문을 닫아버리니까 신발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오신 분이에요. 나온 분이 문규현 신부님은 생면부지인데 신발을 보내면서 제발 30년 전에 판문점을 내려간 것도 이 신발을 신고 다시 내려와 달라고 보낸 거예요. 다시가? 이거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의 심정이 얼마나 속이 타면 그 개성과의 북쪽과의 화해 이 문제, 화해와 교류 이 문제 얼마나 목이 타면 30년 전에 그 경험과 전혀 모르는 분에게 신발을 보내서 다시 한번 뚫어달라고. 며칠 전에 저한테 양수아 저녁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막 터지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개성공업지구가 저쪽에 계신 분들은 예전에 있던 분들은 막 저기 시끄럽게 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뭐 퍼주기다 막 그러는데요.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비 축소에 첫 걸음을 띈 장소죠. 그냥 쉽게 말하게 1917년 스탈린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스탈린이 6.25 전쟁에 참여하고 6.25 전쟁이 끝난 후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개성에
장사정포라는 게 대포. 여러분 영화 보면 대포 이렇게 미약화 같은 거 해가지고 포 이렇게 그런 거 있죠. 그걸 장사포 또는 장사정포라 그래요. 그것을 300문 정도를 북쪽에 놓고 갔어요. 이게 재래식, 지금은 재래식 무기입니다. 그게 개성에 전면 배치가 돼 있었는데 그게 보통 7, 80km, 사정거리가 100km 미만이에요. 서울에서 개성이 57km입니다. 그러니까 개성에 장사정포 재래식 무기 300문을 놓고 왜 가끔 북에서 했던 말이 있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 포 300개 하면 서울 중심부에 떨어지거든요. 실제 6.25 때 썼던 무기긴 하지만 성능이 살아있어요. 실제 사실은 뭐 저 북쪽에서 만드는 미사일은요 절대 한국에 미사일 이렇게 쏘아야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한국에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장사정포가 더 위협적이에요. 근데 북쪽에 이걸 함부로 쏘진 않겠죠. 근데 그것을 2003년 그 황해북도 개성특급시가 열릴 때 북쪽에서는 그 장사정포를 15km 뒤로 뺍니다.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벌써 장사정포 300문이 15km, 20km 뒤로 뺀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개성공업지구는 화해와 군축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저렇게 문을 닫았죠. 평택에서 서울까지가 57km예요. 서울에서 개성까지가 57km고. 평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울이나 경기 북부에 있던 미군 기지들이 전 평택으로 내려갔잖아요. 왜 내려갔겠어요? 그 장사정포의 사정거리에서 빼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성공업지구의 300문의 장사정포만 뒤로 뺀 것을 보더라도 엄청난 군비 축소의 시작이고 화해 무드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오는데 문재인 정부, 사실은 이 제2공항 시작은 이명박 그 사람이 공약을 검토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작돼서 박근혜 넘어와서 문재인까지 돼버린 건데, 어떻든 이처럼 그 개성공업지구의 그런 시작을 우리 전임 정부가 중단시켰고, 요건 그 찌꺼기를 지금 다시 받아서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막 지금 정신없이 헤매고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나와서 반대하는 거죠. 더불어 말씀드리면 여기에 미사하는 이유는 제주공항 건설 백지화도 당연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남북 화해 시작을 지속해라, 화해를 지속해라라는 요청이기도 한 겁니다. 2017년에 대한민국 국방비가 7.8% 증액됐어요. 2018년에 6.2%. OECD 국가에서 5, 6위권을 다툽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OECD 국가에서 5, 6위를 다투는데요. 2022년이 되면은 56조가 됩니다. 56조. 57조가 됩니다. 57조. 2022년에 일본은 56조예요. 일본에 드디어 우리가 2022년 되면 국방비가 1조 원이 앞서기 시작해요. 우리는 2017년도에 7.6, 2018년도에 6.2 증액할 때 일본은 0.2, 0.3, 1%의 증액밖에 안 했어요. 2012년에 대한민국이 국방비가 일본 국방비의 50%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7년 만에 2012년이죠. 7년이죠. 근데 2022년에 56조, 드디어 따라잡고 한국이 국방비 1조 원이 더 많아져요. 22년도. 이 엄청난 국방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많은 병력들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쌓이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들어봤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남북 대화가 무르익으면서 뭐 멈칫멈칫하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러는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1년에 한국에 4번, 3번이 열리는데요. 이 군사훈련이 열릴 때는 코엑스에서 세계의 무기 거래 장사꾼들이 다 몰려듭니다. 코엑스에서 군사훈련하는 기간 동안요 2000 세션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져요. 2000 미팅이. 왜 그럴까요? 무기는 성능을 시험해야 성능을 보고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한미 합동훈련이 벌어질 때 코엑스에 가보세요. 세계의 무기상들이 다 와서 훈련 폭격하는 걸 보고 저 무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다. 한국은 그렇게 무기 시장이 됐고 누가 있을까요? 뒤에 미군. 그 무기 시장에서 떨어지는 떡국물 받아먹고 있는 한미합동훈련 중단하지 말라, 남북대화 중단하라 하는 사람들이 뒤에 생기는 돈들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고 대한민국의 국방비는 계속 쌓여가고 겹겹이 쌓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군비 축소 운동하자, 평화 운동하자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음을 선생님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정산의